안녕하세요. 독일에서 활동하는 북튜버 책거울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 초부터 여름 끝 말미까지 한국을 제가 좀 갔다 오느라 업로드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북튜버로 활동하면서 업로드는 할 수 있지만 뭔가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느낌 같아서 그래서 독일로 다시 돌아오면 빨리 업로드를 해야지 하다가 뭐 이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이 겹치면서 이제야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었던 순간에도 끊임없이 조금씩 구독을 해주셨던 구독자님들께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다시 독일에 와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책은요.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슈테판 스파이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저자의 책들이 다른 사람의 일생을 묘사한 그런 평전을 많이 썼었거든요. 또 엄청 잘 쓰기도 했었고요. 그 중에 제가 소개드렸던 것 중에 발자크도 있었고, 몽테뉴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은 슈테판 스파이크의 작품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나 관심이 많은 한 인물에 대한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인물에 대해서 전기가 책으로 나왔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스페이스 X와 테슬라의 사장? 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 제목도 일론 머스크고요. 프롤로그 한번 읽어드리면서 제가 템포가 잘 나오면 여기 보니까 5장이 나오기 전에 이제 트라우마라고 해서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고초들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의 생애 중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년 시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프롤로그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장대한 퀘스트의 시작. 생존 캠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 일론 머스크는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12살이 되던 해, 머스크는 벨트스쿨이라는 야생 생존 캠프에 보내졌다. 그곳에 대해 그는 소설 파리 대왕에 나오는 것과 유사한 환경에서 예비군들로 구성된 준군사 조직이 운영하던 캠프라고 보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에게는 각각 소량의 음식과 물이 배급되었고 서로 싸워서 배급품을 빼앗는 게 허용되었다. 머스크의 남동생 킴벌 또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덕목으로 통하는 곳이었다고 말한다. 그곳에서 덩치 큰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의 얼굴을 가격하면 쉽게 배급품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빠르게 습득했다. 당시 체구가 작은 데다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 머스크는 2차례나 두들겨 맞았다. 캠프를 나올 때에는 체중이 4.5kg이나 축났을 정도다. 캠프의 첫 주 마지막 날에 소년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를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너무도 미친 소리라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죠. 머스크의 회상이다. 그 캠프에서는 몇 년마다 참가 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캠프의 지도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일종의 경고처럼 이용하곤 했다. 작년에 죽은 그 바보 멍청이처럼 굴지 말거라. 나약한 멍청이처럼 굴면 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16번째 생일을 앞두고 머스크는 다시 한번 벨트스쿨에 참가했다. 이전과는 달리 체격이 훨씬 커져 곰 같은 몸집에 키가 183cm나 되었고 유도까지 배워둔 상태였다. 덕분에 벨트스쿨도 전처럼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무렵엔 알고 있었죠. 누구라도 나를 괴롭히면 코를 세게 한 방 때려주면 다시는 괴롭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흠씬 두들겨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코만 한 방 제대로 갈겨주면 다시 내게 집적되는 일은 없었죠.
1980년대의 남아공은 기관총 난사나 칼부림 사건이 빈번하던 폭력적인 사회였다. 일론과 킴벌이 바나파르트 헤이트 음악 콘서트에 가던 도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형제가 해당 지역의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머리에 칼이 꽂힌 채 사람이 죽어 있었고 플랫폼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다. 피를 밟지 않고는 플랫폼을 벗어날 수 없었고 저녁 내내 두 사람이 걸을 때마다 피 묻은 운동화 밑창에서 끈적거리는 소리가 났다. 머스크 가족은 집 앞을 뛰어가는 사람은 누구든 공격하도록 훈련받은 독일산 셰퍼드를 길렀다. 일론이 6살이던 어느 날 집 앞 진입로를 뛰어내려가자 그가 가장 좋아하던 그 개가 뒤따라 달려와 그의 등을 크게 물어뜯었다.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상처난 등의 봉합수술을 준비할 때 일론은 그 개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때까지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버텼다. 죽이지 않을 거죠? 그렇죠? 일론은 묻고 또 물었다. 관계자들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머스크는 말을 멈추고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도 그 개를 총으로 쏴 죽여버렸죠. 머스크가 어린 시절 겪은 가장 혹독한 사건은 학교에서 발생했다. 저학년 시절 그는 반에서 가장 어린 데다가 체격이 가장 작았으며 눈치도 없는 편이었다. 당연히 공감 능력이 떨어졌던 그는 주변의 환심을 사려는 욕구도 본능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걸핏하면 못된 친구들에게 얼굴을 맞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 주먹으로 코를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머스크의 말이다. 어느 날 아침 조회 시간에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한 학생이 그와 부딪혔다. 일론은 그를 밀쳤고 험한 말이 오갔다. 그 소년과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일론을 찾아다녔고 샌드위치를 먹고 있던 일론을 발견했다. 그들은 뒤에서 접근해서는 일론의 머리를 발로 찼고 비틀거리는 그를 계단 아래로 밀쳤다. 그러고는 형한테 올라타서 주먹으로 두들겨 패고 발로 머리를 찼어요. 당시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본 킴버의 말이다. 놈들이 물러났을 때 형의 얼굴은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눈 주변이 얼마나 부어올랐던지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일론은 병원에 실려갔고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머스크는 여전히 코 내부의 조직을 고정시키기 위해 교정수술을 받곤 했다. 그러나 그런 상처도 그가 아버지한테 받은 정서적 학대에 비하면 사소한 수준이었다. 오늘날까지도 일론을 괴롭히고 있는 그의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엔지니어이자 불안당, 카리스마 넘치는 몽상가였다. 학교에서 그 싸움이 있은 후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묵사발낸 소년의 편을 들었다. 그 이유를 묻자 에롤은 이렇게 답했다. 그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자살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애한테 일론이 바보라고 한 거예요. 일론은 어렸을 때 아무한테나 바보라고 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비난할 수 있었겠어요? 일론이 퇴원해서 집에 오자 아버지는 그를 질책했다. 거의 1시간을 세워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멍청이에다가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더군요. 일론의 회상이다. 그 장황한 비난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킴벌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 최악의 기억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미친 듯이 분통을 터뜨렸어요. 종종 그러긴 했지만 그날은 유독 심했죠. 다친 아들에 대한 연민이나 안타까움 같은 건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일론과 킴벌은 일론이 먼저 폭행을 유발했다는 아버지의 주장은 맥락에도 맞지 않으며 그 가해자는 결국 그 일로 소년원에 가게 되었다고 말한다. 형제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변덕스러운 이야기꾼이라서 때로는 계산적으로 또 때로는 망상에 빠져 상상을 잔뜩 가미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극단적인 양면성을 지녔다고 말한다. 한순간 다정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일순간 돌변해서 1시간 넘게 가차없이 폭언을 퍼붓곤 했다는 것이다. 그의 장광설은 매번 일론이 얼마나 한심한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곤 했다. 일론은 늘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서는 아버지의 비난을 감내해야 했다. 한마디로 정신적 고문이었지요. 일론은 이렇게 말하고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다가 목매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버지는 무엇이든 끔찍하게 만들어버리는 법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에롤 머스크는 내가 처음 전화했을 때 거의 3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책을 쓴 저자를 의미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일론 머스크의 생애에 대해서 정말 사실적이고 재미있게 내용을 쓰고 싶어서 그야말로 밀착 취재를 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도 하는 등 여러 노력을 보인 게 책에서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제 3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정기적으로 나에게, 그러니까 작가에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해오고 있다. 그는 자신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해 주었는지 열심히 설명하면서 자신이 아이들에게 해주었던 멋진 것들의 사진을 보내왔다. 적어도 자신의 사업이 잘 되던 시절에는 그랬다는 것이다. 그는 한때 롤스로이스를 굴렸고 아이들과 함께 황야의 오두막을 지었으며 잠비아의 한 광산 주인으로부터 에메랄드 원석을 받기도 했다. 그 사업이 망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아이들을 신체적, 감정적으로 강인하게 키우기 위해 아주 엄하게 대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아이들이 나를 통해 겪었던 것에 비하면 벨트스쿨 캠프는 시시한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는 당시 남아공에서는 폭력이 그저 학습 경험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2명이 한 사람을 양옆에 붙들고 다른 한 명은 통나무 같은 걸로 잡혀 있는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고요. 신입생이나 전학생은 등교 첫날 학교에서 소위 싸움장이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한판 붙도록 강요되곤 했죠. 그는 자신이 가정에서 극도로 가혹한 뒷골목식 독재를 행사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인정했다. 그러고는 애써 또 이렇게 덧붙였다. 일론도 나중에 이와 똑같은 가혹한 독재를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사했죠.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다. 버락 오바마는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썼다. 예전에 누군가가 말했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아버지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애쓰며 산다고. 어쩌면 나의 특정한 결함도 거기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 말은 오랜 세월 아버지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일론 머스크에게도 해당할 것이다. 일론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버지를 멀리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론의 기분은 밝음과 어두움, 강렬함과 얼빠짐, 세심함과 무심함을 주기적으로 넘나들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악마 모드에 빠져들곤 했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폈지만 다른 측면들에서 그의 행동 방식은 끊임없이 억누를 필요가 있는 모종의 위험성을 내비쳤다. 일론의 어머니는 그것을 망령이라고 부르며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신화 중에서 가장 크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서사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스타워즈 유형의 영웅이 장대한 퀘스트를 수행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다스베이더가 물려준 악마를 몰아내고 포스의 어두운 면과 싸워야 하는 걸까? 남아공이라는 환경에서 일론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머스크의 첫 부인이자 그의 현존하는 10명의 자녀 중 5명을 낳은 저스틴의 말이다. 아버지가 매번 바보 천치, 멍청이라고 부른다면 자신이 다루기 힘든 감정적 요소를 드러내게 만드는 내면의 어떤 것이든 차단하려는 게 유일한 반응 아니겠어요? 이 감정 차단 밸브는 그를 냉담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혁신자가 되는 데에도 일조했다. 저스틴은 일로는 두려움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어요. 두려움을 차단한 사람이라면 기쁨이나 연민 같은 감정도 차단해야 했겠죠. 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어린 시절에 얻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그는 만족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난 그저 그가 성공을 음미하거나 꽃길을 향유하는 법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라임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이자 머스크의 다른 세 자녀의 어머니인 클레어 부쉐의 말이다. 그는 어린 시절에 삶은 곧 고통이라는데 길들여진 것 같아요. 머스크는 이에 동의한다.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의 인생에서 특히 지옥 같은 시기였던 2008년. 그러니까 스페이스 X 로켓의 처음 3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테슬라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당시 그는 한밤중에 몸부림을 치며 잠에서 깨어 그의 두 번째 부인인 된 탈룰라 라일리에게 아버지가 예전에 입에 담던 끔찍한 말들을 토해내곤 했다. 전에도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라일라의 말이다. 그런 말이 그가 살아가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이와 관련된 기억을 묻자 머스크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의 강철빛 눈동자 뒤로 사라지는 듯 보였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여전히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만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라고 라일리는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어린애 같은, 말하자면 발달이 멈춰버릴 것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있는 거죠.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가. 이러한 자신의 내면 밖에서 머스크는 때때로 자신을 외계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아우라를 발달시켰다. 그가 화성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사명감은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간형 로봇 개발에 대한 열정은 마치 친족을 찾고자 하는 탐색으로 보일 정도다. 그가 어느 날 셔츠를 찢고 배꼽이 없는 배를 드러내며 이 행성 출신이 아님을 입증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충격에는 빠지지 않을 것도 같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그를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강인하지만 연약한 그 소녀는 결국 장대한 퀘스트에 착수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는 열정을 키워 자신의 괴팍함을 은폐했지만 괴팍함 또한 발달시키는 바람에 열정이 가려지기도 했다. 덩치는 큰데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몸을 움직이는데 약간 서툰 그는 무언가 할 일이 있는 곰처럼 성큼성큼 걷곤 했고 춤을 춰야 하는 자리에서는 로봇에게 배운 것 같은 지그춤을 추곤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다운 확신으로 인간 의식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고 우주를 가늠하며 지구를 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파하곤 했다. 처음에 나는 그런 모든 것이 대부분 역할극이나 조직의 결속을 위한 격려성 연설 또는 한때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너무 많이 읽은 어린아이가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할 만한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더욱 빈번히 접하면서 점차 나는 그의 사명감이 그를 이끄는 원동력의 일부라고 믿게 되었다. 다른 기업가들이 세계관을 개발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우주관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물려받은 유산과 혈통은 그의 뇌 배선과 어우러져 때때로 그를 냉담하게도 충동적이게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리스크에 대한 극도로 높은 수준의 내성으로 이어졌다.
그는 리스크를 냉정하게 계산할 수도 있었고 열정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었다. 일론은 리스크 그 자체를 원합니다. 페이팔 초창기에 머스크의 파트너로 일했던 피터 틸은 말한다. 그는 리스크를 즐기는 듯합니다. 때로는 정말 리스크에 중독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머스크는 태풍이 몰려올 때 가장 강력한 생기를 느끼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다. 나는 폭풍을 위해 태어났어요. 그러니 고요함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죠.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한 말이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다. 그는 일과 연애, 양 측면에서 폭풍과 드라마를 끌어당기는 힘, 때로는 갈망을 발달시켰다. 그는 위기나 데드라인, 할 일의 폭증과 같은 상황에서 번성했다. 복잡하고 난해한 도전에 직면하면 그로 인한 긴장으로 종종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심지어 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그에게 활력도 불어넣었다. 형은 드라마를 끄는 자석과 같아요. 킴벌이 말한다. 드라마가 그의 강박이자 삶의 주제입니다. 예전에 내가 스티브 잡스에 관해 취재하던 당시 그의 파트너였던 스티브 워즈니악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꼭 그렇게 비열하게, 꼭 그렇게 거칠고 잔인하게, 꼭 그렇게 매번 드라마틱하게 굴었어야 했을까? 인터뷰 말미에 해당 질문과 관련해 본인은 어떻게 다른지를 묻자 워즈니악은 만약 자신이 애플을 경영했더라면 그보다는 좀 더 온화하게 처신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직원 모두를 가족처럼 대했을 것이고 즉결로 해고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후 잠시 멈추었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만약 내가 애플을 경영했더라면 매킨토시 같은 것은 결코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유사한 질문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가 괴팍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를 전기차의 미래로 그리고 화성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2022년 초 스페이스X에서 31차례나 31차례나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테슬라의 자동차가 100만 대 가까이 팔렸으며 머스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등극한 기념비적인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으며 머스크는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충동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아무래도 사고방식을 위기 모드에서 다른 것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나에게 한 말이다. 대략 지난 14년 동안 위기 모드로 살아왔거든요. 아니, 거의 평생을 그랬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것은 새해 결심이라기보다는 아쉬움을 담은 말이었다. 그런 맹세를 했음에도 그는 세계 최상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 트위터의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이고 있었다. 그해 4월, 그는 오라클의 설립자이자 자신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던 레리 앨리슨의 하와이 저택으로 은밀히 날아갔다. 그의 비공식 여자친구인 배우 나타샤 바셋도 동행했다. 당시 그는 트위터 이사회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상태였지만 하와이에서 주말을 보내면서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그의 타고난 천성은 완전한 통제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적대적 입찰을 통해 트위터를 완전히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후 그는 밴쿠버로 날아가 그라임스를 만났고 그곳에서 그녀와 함께 새벽 5시까지 새로 출시된 엘든링이라는 전쟁을 벌여 제국을 건설하는 게임을 하면서 놀았다. 게임을 마친 후 그는 계획의 방아쇠를 당겨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인수 제안을 넣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는 공식 선언이었다. 지난 세월 어둠에 갇히거나 위협을 느낄 때마다 머스크에게는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악몽이 되살아나곤 했다. 그런 그가 이제 놀이터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프롤로그가 끝나고요. 1장 모험을 향한 열정이라고 해서 사진과 함께 또 어린 시절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이제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이제 프롤로그가 길었는데요. 읽으면서 야, 뭐 또 이렇게까지 슬픈 과거사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더 읽으시면 2장에 또 트라우마라는 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외롭고 완강한 아이라고 해서 소제목도 있는데요. 참 유년 시절이 진짜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아스퍼거 여러분들 아실 것 증후군을 잘 같은데 앓고 또 있다. 자신 그 진단을 가지고 밝히기도 있다. 했고 그렇게 스스로 밝힌 자폐 적도 스펙트럼 있죠. 장애 그래서 중에서 공감이라든가 또 이제 사회성 그렇게 그런 쪽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다. 공감을 잘 못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다. 그런 평을 많이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책의 저자께서 이제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 인터뷰도 했었었는데, 이 저자 말로는 스티브 잡스는 그래도 공감,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 또 일론 머스크와는 차별점이 되는 그런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하나 보니까 뭐 그분도 뭐 일론 머스크 뺨치게 자폐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막 걷는 모습이라든가 그럴 때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패턴 같은 거에서 이 사람도 자폐기가 충분히 있었구나. 그런 게 좀 느껴져서요. 네, 친근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자폐기가 좀 있는 편이라 주변에서 뭐 강박이 있냐 뭐 이런 말도 좀 하는데 네, 저는 쿨하게 인정하는 편이고요. 네, 강박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보면 또 대단하다. 이 사람들도 나와 같은 자폐 끼가 있는데 그 끼가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가서 본인이 원하는 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태도가 참 본받고 싶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도 같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에 들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책을 접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잠깐 프롤로그만 읽었지만 문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는 좀 사악합니다. 700페이지 정도 된다고 지금 나오는데 뭐 이 사람이 버려놓은 일도 많고 사람이 진짜 되게 드라마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작가분께서 인터뷰하셨던 걸 잠깐 들었었는데 일론 머스크처럼 이렇게 다양한 극단적인 면이 많은 사람도 정말 자기는 보질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또 700페이지 네, 사악합니다. 너무 사악한 페이지인데 그래도 문체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제법 잘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어서 저는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프롤로그만 소개하는데도 뭐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정말 좋았던 책. 저번에 근데 안 좋았던 책 그냥 소개했었는데 그게 의외로 댓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았던 책을 일부러 소개를 좀 해야 되나? 이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좋다고 하는 책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